근데 우리가 공부했지만 처음에 수메르였고 그 다음에 아카드가 들어왔고요. 근데 아카드가 구티족한테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수메르의 같은 수메르 계열인 우루 사망조가 들어와서 점령을 했고요. 우루 사망조. 그 다음에 우루가 알람한테 또 멸망을 하고 그렇게 이 메소포타미아 중심으로 가다가 기원전 17세기쯤에 등장한 곳이 히타이트가 등장하죠. 히타이트. 물론 히타이트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 히타이트가 그냥 작은 소도시 국가에서 하나로 통합해갖고 히타이트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1650년경 히타이트의 하투슬리스 1세가 제위하면서입니다. 원래 BC 2000년 전부터 이제 있었는데 아나톨리아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에 있다가 흑해 너머에서 또 한 민족이 넘어와요. 그래서 그쪽과 하나가 통합이 되면서 더 이제 강성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역사에 제대로 등장하는 거, 역사에 좀 이름 있게 등장하는 거는 바로 이 하투슬리스 1세가 제위에 앉으면서부터입니다. 제위에 앉으면서부터. 히타이트는 다 아시다시피 철의 나라이죠. 철. 이 하투슬리스 1세와 그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되는 무르실리스 1세, 이때 히타이트가 전성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무르실리스 1세가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려요. 아예. 함무라비 이후 이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했던 바벨론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쇠퇴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히타이트가 이 바벨론을 아예 멸망시켜버리는 게 1595년입니다. 1595년.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나중에 바벨론의 우리가 알고 있는 갈대아의 느부갓네살, 그 갈대아 왕조가 일어나기까지 바벨론은 사실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두각을 이제 못 나타냅니다. 한참 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은 이미 끝났고 멸망하는 거죠. 근데 멸망한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면 히타이트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히타이트 본국에서 그 조카가 반란을 일으켜갖고 그거를 평정하러 이 무르실리스 1세가 급히 가면서 거기에 카사이트족을 바벨론의 이 왕으로 세운단 말이죠. 카사이트족.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바벨론을 카사이트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타이트도 바벨론까지 멸망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세력이 약해져요. 왜냐하면 내분 때문에 나라는 더 강해질 수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보고 싶은 게 바벨론이 멸망하는 1595년에 이집트는 뭡니까? 가보면은 1540년에 18왕조가 수립되잖아요. 1540년에. 그 전에는 뭐였죠? 1540년 18왕조 수립 전에는 뭐였어요? 같이 공부를 하셨는데 왜? 힉소스가 이집트를 다스리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약할 때예요. 약할 때. 그래서 이집트가 다시 강해지는 게 18왕조가 수립되면서부터거든요. 그때부터 다시 강해지는 시기. 그때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벨론은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국가들, 보통 메소포타미아 국가의 대표적인 거는 바벨론, 그리고 아시리아, 그리고 미타니 같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다 이제 두각을 못 나타내고 오히려 아나톨리아에 있는 히타이트가 아주 강성해지는 거죠. 히타이트가. 그러면 사실은 고대 근동이 이 권력의 공백은 아니에요. 그건 없지만 히타이트가 있잖아요. 히타이트가. 그 히타이트 후에 얼마 후에 또 미타니라는 아주 대제국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미타니는 이 제국이 존속이 된 게 150년이 안 돼요. 아주 짧아요. 그래서 역사를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미타니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를 대단하게. 그래서 그 미타니가 아시리아까지 사실은 미타니의 그런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지금 지도는 BC 1300년대에 아시리아, 히타이트, 이집트라고 하는데 이때는 아시리아지만 원래는 이 미타니가 망하기 전에는 저 위치에 미타니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아시리아 위치에 미타니가. 그리고 아시리아는 미타니의 종속국처럼 되어 있을 때죠. 그런데 히타이트가 강할 때 동시에 이집트도 강해졌잖아요. 그렇죠? 히타이트가 막 두각을 날 때 이집트도 그 시당조로 들어와서 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메소포타미아는 배제가 되고 히타이트하고 이집트하고 전쟁을 하기 시작하죠. 서로 세력 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를 두고. 엄청나게 많이 싸워요. 그래서 19왕조가 들어와서는 실제로 19왕조면은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입니다. 초기 출애굽설이건 후기 출애굽설이건 19왕조 때는
무조건 사사 시대가 이제 들어오는 시대거든요, 거의. 근데 그때 히타이트와 이집트와 전쟁을 하기 시작하죠. 여기 히타이트 중간에 도표에서 어디 보시냐면은 1320년 무아탈리스가 제위할 때 이집트 세티 1세로부터 카데시를 방어했다라고 써 있죠. 1320년이에요. 이집트 19왕조의 세티 1세가 저기 어디냐 시리아까지 넘어가 갖고 전쟁을 한 거예요. 카데시까지. 근데 이 무아탈리스가 방어한 거죠. 방어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은 그 밑에 보면 1275년 람세스 2세 때도 카데시 전투를 하죠. 히타이트의 무아탈리스는 굉장히 오래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티 1세부터 그 아들인 람세스 2세까지 그 주도권 싸움을 굉장히 오래 하다가 1270년에 무아탈리스가 죽고, 그러니까 무아탈리스의 아들은 무르시리스 3세예요. 근데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그 삼촌이 보위를 뺏어버려요. 보위를 뺏어버립니다. 그 뺏어버리는 그 왕이 하투시리스 3세인데 그 사람이 람세스와 이제 평화조약을 맺는 거죠. 평화조약을. 이게 이제 카데시 조약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탄불 고고학박물관에 있는 자료죠. 1258년이에요, 이때가.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세티 1세 때부터 평화조약을 맺을 때까지 거의 뭐 전쟁을 몇 년을 한 겁니까? 거의 뭐 한 80년을 전쟁만 한 거죠. 80년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대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대국이 전쟁만 하면서 세력을 소모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나냐? 시리아 지방은 히타이트가 관할,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이집트가 관할로 헤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헤어진 다음에 그 두 제국이 히타이트와 시리아를 실제적으로 지배하지 못해요. 왜냐면 국력이 너무 세졌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 두 제국이 화해한 이유는 뭐냐면, 그때까지 힘이 약해 있었던 아시리아가 갑자기 메소포타미아에서 또 막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새로운 아시리아가. 그러니까 아시리아 때문에 결국 히타이트도 힘이 없어서 시리아 쪽을 방치했고요. 이집트는 이미 이때 가면은 19왕조 넘어가면서 람세스 2세 이후로는 쇠락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공부할 팔레스타인의 역사, 이제 사사시대, 그때는 사실은 이집트도 사사시대 초기 혹은 중기 때는 강대국이었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히타이트라는 엄청난 강국도 있었지만 이 두 제국 간의 싸움 때문에 오히려 그 레반트라는 지역은 이 강대국의 지배로부터 오히려 벗어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었죠. 이게 카데시 조약인데, 카데시 조약을 보면은 이집트에서 작성한 거와 히타이트가 작성한 게 내용이 좀 다르죠. 좀 다르고 또 부르는 명칭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히타이트 사람은 나도 왕 누구누구누구가 이집트 왕 누구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집트 왕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나는 왕이고 히타이트는 왕자,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집트가 굉장히 그게 있는 거죠. 그런 문명 국가로서의 자부심, 이게 워낙 강하니까 마치 우리 아시아의 중국 같은 그게 있습니다. 나중에 블레셋 할 때도 그러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뭐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메소포타미아하고 히타이트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18왕조가 수립되고 투트모스 3세, 그다음에 아멘호텝 2세가 들어오죠. 성경의 내용을 따라서 보면은 출애굽 때의 왕은 18왕조의 아멘호텝 2세라고 말씀드렸죠. 아멘호텝 2세. 만약에 19왕조로 가면은 람세스 2세 아니면 그의 아들인 메르네타예요. 메르네타. 우리가 메르네타 석비 얘기 많이 했죠. 고 메르네타 둘 중에 하나인데, 아멘호텝 2세라고 이제 봤을 때 그때가 1446년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게 여기서 좀 재밌는 거 하나가, 그의 아버지인 투트모스 3세는 가나안을 원정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라 부르거든요. 이집트의 나폴레옹. 근데 그 아들도 제위 초기에 가나안 원정을 몇 차례 했습니다. 몇 차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가나안 원정을 일체 못해요. 일체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아멘호텝 2세를 그 출애굽 시대의 파라오로 보는 사람들은 이게 그 사건 이후에 국력이 세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가나안 원정을 못 나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연도가요, 제가 이집트 및 기타 란에 써놨는데, 은나라 갑골문자 수립이 1450년이라고 써놨잖아요. 은나라. 수업 시간에 중국 역사할 때 은나라 배우셨죠? 은나라. 하나라, 상나라 할 때 상나라가 은나라잖아요. 지금은 상나라라는 표현 안 쓰고 은나라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상나라, 은나라는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그게 전설의 나라예요. 전설의 나라예요. 중국에서. 역사의 나라가 아니고 그냥 전설의 나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은나라 다음에 주나라 들어와야지 그나마 주나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자가 항상 얘기할 때마다 주나라 주공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나는 오늘 꿈에서 요새는 꿈에서 주나라 주공이 안 보인다. 막 그런 얘기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나라 때 있었던 무왕의 동생이 주공이잖아요. 조카가 어릴 때 조카를 대신해서 통치하다가 조카한테 다시 자리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교의 모든 가치들을 확립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 주공이거든요. 주공.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나라 때 사람인데, 공자가 그나마 이런 성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주나라 때 사람 정도예요. 물론 은나라 탕왕이니 무왕이니 이게 많이 나오지만, 은나라 여기는 전설의 나라였다고. 전설의. 물론 이제는 은호에서 뭐가 발견돼가지고 있었다 이게 말하고는 있지만, 근데 그게 몇 년이냐면 1450년이에요. 1450년. 전설의 시대 거의.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전설의 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메소포타미아로 넘어와서는요.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출애굽 근거가 없고 자료가 없고 증거가 없잖아. 이 질문 자체가 되게 웃긴 거예요, 사실은요. 아시아로 넘어오면 그냥 신화의 시대니까 신화의 시대인데, 우리는 그나마 지금 아까 우리 보고 있는 문서들 있잖아요. 그런 문서들 보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문서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경 이야기든가 고대 근동의 역사 같은 게 얼마나 지금 대단한 그런 그나마 자료와 이런 유물이 있어 공부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다른 나라로 가면 다 전설의 시대입니다. 전설의 시대. 이집트에서 하나 주목할 만한 게 바로 이 아멘호테프 4세입니다. 이거는 출애굽이 18왕조 아멘호테프 2세 때 이루어진 걸 전제로 했을 때 했다면은, 아멘호테프 4세는 출애굽 이후 약 70년 후에 파라오가 된 사람이에요. 70년 후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에 이미 들어갔죠. 들어가갖고 지금 한 30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아멘호테프 4세가 파라오가 된단 말이에요. 18왕조의 파라오가. 이 사람이 이집트 역사에서 지어진 인물이죠. 지어진 인물. 이집트 룩소르 왕부가 있어요. 왕부 이름에 아예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다나 같이 아예 이름을 지어버린 이집트 역사에서 이때까지는 계속 섬겼던 신이 뭐냐면 아문신입니다. 아문신. 아문은 원래 테베의 신이거든요. 지방신이에요. 지방신. 그런데 원래 이집트는 고왕국 때 섬겼던 신이 뭐냐면 레잖아요. 태양신. 근데 테베의 제사장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18왕조가 테베거든요. 18왕조가 테베 왕조예요. 그러니까 테베 왕조가 잡으면서 이집트의 주신을 아문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아니 그 전부터 아문으로 됐죠. 근데 그 지방신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거를 이대 올리고 하냐면 태양신 레와 아문을 합쳐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신의 이름이 아문레예요. 아문레. 아문은 레의 현신이다. 현현이다. 아문을 보면 레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문이 현현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태양신도 순수 태양신에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종교가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이 종교 권력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테베의 종교 권력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아멘호테프 4세가 일으킨 종교개혁은 그 아문신 제사장들, 테베 4세 권력을 다 권력에서 쳐내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믿은 신은 아텐신입니다. 아텐신. 아텐은 태양신이에요. 아텐도. 지금 이게 아텐신의 모습인데, 강조된 게 지금 이 원반이 있죠. 원반이 있고 빛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신도 태양신인데, 태양신 레는 아멘호테프가 봤을 때는 태양신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아문과 합쳐졌으니까 이미 변제된 신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태양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태양의 모양 중에서 원반이 있잖아요. 원반에 초점을 둬갖고 우리가 믿는 태양신은 원반을 강조한 태양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신 레와 태양신 아텐을 구별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신을 믿는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이 사람이 이 태양신을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믿는 게 아니라 유일신으로 믿어요. 유일신. 이집트 종교관에서 유일신이 난데없는 거죠. 난데없어요. 갑자기 나온 거예요. 갑자기. 그런 게 뭐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만 하더라도 그냥 창세기 뭐 JEDP 얘기하더라도 창세기를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일신론, 유일신론이 나오잖아요. 물론 그 이름이 엘로힘이라서 뭐 복수단이니 그런 말 나오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막 이것저것 분석하면서 하는 얘기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유일신 얘기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야훼건 엘로힘이건 엘샤다이건 뭐건 간에 나온다고요. 근데 사실은 고대 근동에서 유일신은 없거든요. 근데 아멘호테프 4세가 유일신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아예 바꿔버리죠. 아케나텐으로. 아멘호테프는 아멘신이 아문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 한번 알려드렸는데 아멘과 아문은 같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들은 그 이름 먼저 바꿔버려요. 이름 먼저요. 아케나텐. 내가 아텐신의 형상이다. 그 뜻이에요. 아텐신의 이미지다. 형상이다. 이름으로 아예 바꿔버리죠. 아크나톤이라고도 아케나텐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러면서 수도도 테베에서 한참 떨어진 북쪽으로 올라와 갖고 아마르나 제가 처음 드렸던 지도 갖고 계시나요 혹시? 텔 엘 아마르나 이건 지금 지명이고요. 지금 지명. 아케나톤 때의 지명은 아케타텐이었어요. 아케타텐. 아텐신의 지평선이라는 뜻으로 한 거예요. 여기를 새로운 수도로 만들죠. 이게 지금의 텔 엘 아마르나 지역입니다. 여기서 17년간 이제 왕조를 꾸렸는데 이 아크나톤이 죽은 다음에 다시 권력이 테베의 아문 제사장들이 잡으면서 이 지역이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이게 2000년, 3000년간 폐허가 되는 거예요. 3000년간. 폐허라는 게 막 부신 게 아니고 부시진 않았어요. 그냥 방치. 근데 이집트는 방치하면요 다 모래에 잠겨버려요. 근데 이게 1885년, 7년 그때쯤에 베두인 여성들에 의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발굴이 돼갖고 거기서 그 유명한 아마르나 문서들이 발견되는 거죠. 아마르나 문서는 그러니까 이 아크네톤과 그 지역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도시 국가들 간의 외교 편지들 같은 거 이걸 통해 갖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크나톤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그 유명한 투탕카멘인데 투탕카멘도 보면 알겠지만 투탕카멘도 이제 이 아텐신의 이름인데 이 사람이 이 아이는 어린 소년이에요. 소년.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 이 테베의 제사장들이 이 아이 왕 어린 왕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름도 바꿔버려요. 투탕카몬으로요. 아몬신에 대한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투탕카몬. 그리고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투탕카몬은 역사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아마 이집트 파라오 중에 람세스 2세만큼 유명한 왕이 이 투탕카몬일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이 왕이 유명한 이유.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때 고대 문서 봤지만 문서 안에서도 있었잖아요. 이 파라오의 피라미드에서 다 도굴 당했다 막 그런 얘기 많이 나왔죠. 피라미드는 다 도굴 했어요. 도굴. 어딜 들어가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이 탐험가들이 발굴해갖고 들어가죠? 없어요. 이미 다 누가 도굴해 간 거예요. 이미 고대 시대부터. 그런데 완벽하게 파라오의 이 피라미드에서 그 유품 같은 것들이 완벽하게 보관되어 있던 게 발견된 게 바로 이제 투탕카멘 이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어떤 사람도 투탕카멘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발굴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투탕카멘도 그 아버지처럼 룩소르 왕명록에 이름이 아예 없어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단자들이라는 거죠. 그때가 1922년이거든요. 1922년에 룩소르 서편 계곡이 있어요. 계곡. 근데 그 계곡에 이 이집트 왕들의 무덤은 다 거기 있거든요. 거의 계곡에. 근데 눈을 안 보여요.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계곡의 이 위치가 되게 좋아요. 거기서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이 앞에 보이는 그 유명한 그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도 발굴이 됐고 한 거죠. 이 미라의 저주.
뭐 파라오의 저주 같은 것들, 영화 같은 거 나올 때 항상 그 주된 그 초점은 이 투탕카멘과 연관된 게 많아요, 사실은. 파라오의 저주라는 그런 거 많잖아요. 요게 딴 사람이 아니고 이 투탕카멘과 관련된 게 많아요. 그래서 미스테리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투탕카멘의 저주. 근데 어린 나이에 죽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출애굽서를 만약에 19왕 소설을 주장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은 이때 아직까지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가 18왕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8왕조에 있으면서 투탕카멘의 종교개혁을 보고 투탕카멘의 이 이집트 종교를 일신교로 하는 걸 한 받고 그게 실패를 보고 그런 다음에 한참 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유일신이 어디서 나왔냐 했을 때 아케나텐을 보는 거죠. 아케나텐에서 영향을 받아갖고 이게 결국 히브리인들의 유일신 사상이 여기서 착안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집트 18왕조 때 출애굽했다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반대죠. 오히려 투탕카멘이 70년 전에 이 강대한 이집트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과정을 거쳐가지고 얼마나 10가지 재앙을 포함해서 나라가 어떻게 망했는지, 10가지 재앙은 그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신들의 전쟁. 이집트의 신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존재인지가 드러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스라엘이 나간 다음에 남아있는 이집트인들은 어떻겠어요, 아마. 얼마나 진짜 평행했겠어요. 도시를 아마 쓸 수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게 민간으로 들어가서 전설과 전설같이 연결되면서 또 투탕카멘도 그걸 이제 70년밖에 안 했으니까 뭔가 들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거기서 이 아케나텐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종교개혁의 이 원동력을 삼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뭐가 더 맞을까? 그거는 뭐 각자 판단할 부분이고요. 근데 18왕조 때 출애굽했냐 19왕조 때 출애굽했냐에 대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역사에 대한 이해가. 근데 어차피 다 가설이에요. 다 가설입니다. 다 가설인데 마치 이 19세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유일신은 이집트의 아케나텐에서 온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되게 지적이고 되게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반대로 아케나텐은 그들과 함께 있었던 히브리 민족의 그런 민족적인 그런 신앙에 영향을 받아갖고 종교를 일으킨 거야 하면은 그건 너무 편협하지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